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저희도 사실 뉴스를 준비하면서는 어제 이진권 판사의 그 판결문이라든지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자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 구성도 준비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가 방송하는 시점에 이미 선고가 난 시점이었고 거론했던 것은 저 그 감정은 전달됐다고 봐요. 이게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감동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진권 판사 스스로도 울컥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용기 있는 국민이라는 표현에서 한 6초 정도 말을 하지 않고 또 안경을 이렇게 만지는 모습 그냥 이런 작은 어떤 모습 짧은 순간이지만 국민들하고 공감에 성공했고 교감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감동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판결이 나고 수많은 해석을 하잖아요. 네. 뭐 2월 10일에 있을 이상민 재판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19일에 있을 윤석열 사형 구형된 이 재판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해석들이 여기저기서 많은데요. 그 후속 여러 뉴스들 중에 저는 이걸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특별히 반응을 안 냈잖아요. 네. 뭐 사법부의 그 판단 존중한다라는 입장은 있었고 최종심까지 보겠다가 입장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재준 최고위원이죠. 청년 최고위원. 우리 당의 어느 누구도 내란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우리 당은 당당하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 사람 청년 정치인 아니에요?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짚을 부분이 있겠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야밤에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까지 내고 해갖고 어쨌든 됐던 거잖아요. 저는 최소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한덕수를 그 당시 옹호해야 했던 뭐 권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입장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한덕수를 뭐 멀쩡하게 뽑힌 후보를 한덕수로 교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덕수가 뭐 그 당시에 증언과 진술들에 의하면 국민의힘 이 후보가 찍은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고 포스터 만들고 뭐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백서라도 발간해야죠. 그거는 안 될 일이었다. 정당민주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런 입장을 내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덜 망해 있다. 그러니까 더 망할 게 남아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정치력인 거고. 그러니까 이 다시 돌아서 환원해서 질문해 보면 그러면 왜 국민의힘의 그때 지도부는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했는가? 이 질문인 거거든요. 이게 결국엔 내란과 연관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경호라든지 그렇죠. 등등이.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뭐 벌써부터 윤상현 의원이 했던 말처럼 1년 지나면 잊어먹는다. 우리 또 찍어준다 이런 말처럼 뭐 지금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란의 역사성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저지른 적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반민특위를 통해서 역사청산을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값을 2024년 비상계엄 내란으로 또 한 번 또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그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조선일보 오늘 사설을 보니까 예. 계엄은 내란 첫 판결 후속 재판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쓰고 있냐면 계엄 당시 한덕수 전 총리의 소극적인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부분에 대해 너무나 과도한 판결이 아닌지 항소심에서 가려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소심에서 뒤집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종합을 하면 보수 언론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보수 언론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소위 이제 주류 집단과 이 법률가 집단과 이 뿌리 깊은 친일과
군사 독재 세력의 망령이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큰 북 뭐라 그래? 그걸 올린 게 어제 나왔던 이진관 판사의 사실 그 기준을 어제 이진관 판사가 그렇죠. 낸 제시해줬다.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12.3을 내란이라고 규정짓는 사법부의 첫 판단. 그렇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위로서부터의 내란.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시효과 친위 쿠데타를 얘기를 하면서 그 개념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친위 쿠데타라는 게 이어지면 어떻게 된다.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과거 전두환 노태우 때를 얘기하면서 뭐 과거의 판례 얘기를 했었던 긴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처벌도 달라야 한다라는 부분, 과거를 여기에 갖다 끼울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굉장히 명확하고 그렇습니다. 알기 쉬운 언어로 어제 설명을 네. 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저 사설 발음대로 되지 않을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두 가지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판례에서 뭐냐면 이게 아래로부터의 쿠데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란에 대한 양형 범위는 아래로부터의 쿠데타에 있었던 범위인데 나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왜 이거는 위로부터의 쿠데타였기 때문에 네. 성공했을 경우에 독재 집권, 뭐 장기 집권 이렇게 쭉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내전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지금 우리가 계속 불만을 가졌던 내란인데 왜 저렇게 형량이 그렇죠. 낮고 예. 재판이 더디냐 이거에서 그 양형 범위를 없앴다라는 거고 이번 사건 규정에서 그래서 이게 인명 보수언론이라든지 일부 이제 서초동에서 얘기했던 인명 피해나 유혈 사태가 없었잖아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보다는 낮아야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를 논리적으로 극복했거든요. 자 네. 그러면 뒤에 판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를 그러면 직위원이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판례 효과를 갖는 거고 이 판례에 따르면 한덕수도 영장 기각됐었던 써요. 그다음 박성준 2번이나 기각됐죠. 그리고 심지어 박성준은 이진관 판사가 재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누구는 예.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 뭐 잘 지금 모를 지경이지만 결국엔 이 판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1심 판례긴 하지만 저는 조선일보의 저 바람대로 무슨 하급자 이렇게 국무총리를 누가 하급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히고 네. 코가 막힌 건데 네. 이런 식의 논리 개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조선일보 기사가 뭐냐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 이거예요. 이진관 판사가.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재판을 한 번씩 받아봤던 분들, 형사 재판을 받았던 모든 사람, 판사는 다 그게 있어. 재판 받아보면 삘이 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진관 부장판사를 뭘 엮고 싶은 거예요. 좌파단체에 가입을 했다던가. 우리 법이 아니야 또. 그러니까 우리 법이 아니야. 네. 거기다 고향도 마산이야. 예. 그러니까 뭐 호남 출신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마치 이 메신저 공격에 해당하는 이진관 판사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마타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윤 어게인을 원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엄존하고 이거를 끊어내지 않고 있다. 근데 저는 장도영 대표가 오늘 단식도 끊었는데 좀 윤도 끊어라. 그래야 좀 정상적인 정치의 정상화의 첫 발을 좀 내딛는 그런 단초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휴 입이 아프네요. 뭐 이게- 그걸 끊겠습니까? 헌정 역사상 첫 번째로 그러니까. 탄핵받 당했던 대통령이 와갖고 이제 그만 굶으세요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이런 네. 상황인데. 네. 그 지난번에 이제 헌재에서 그 윤석열 탄핵이 이제 선고될 때도 조선일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문영배 당시 직무대행의 그 말하자면 태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훑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게 참 유치하다 싶은데 근데 그게 역으로 말하면 전관이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거나 인식하거나 관리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방식인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두루두루 보다가 제가 이제 가장 꽂혔던 건 이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의 이 주장이었었는데 지금 뭐 조선일보 얘기에서도 했지만 하급자,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 예, 이거 바꿔야 될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기소당하지 않으면 무죄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기소당하지 않으면 무죄 안에 있었던 과거에 검찰의 그 불합리한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복잡해지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촐하게 얘기하면서 뭔가 당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는 시스템 깨는 사람들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라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청년이라서 최고위원이 된 사람인 거잖아요. 우재준 의원이. 예. 근데 그런 당 지도부 일원이 인식이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그 생각하고 굉장히 국민의 법감정이나 국민들의 판단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의 지도부에 앉아 있으니 그 당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그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 이렇게 가면 종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는 아까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줬는데 첫 번째 탄핵당한 대통령이 와서 손잡아서 단식을 그게 출구 전략이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재준 최고위원 이 말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권의 2인자라는 사람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날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재판에 붙여지지 않았다라고 당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건 진짜 국민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국민을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처럼 전 들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2차 특검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2차 특검이 어떤 분이 올지 모르겠지만 검사들을 줄이고 경찰의 수사관들을 대폭 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차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다. 2차 특검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외환죄, 박성재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다시 새롭게 짜서 김건희가 어느 정도나 내란에 실제로 기획 가담, 뭐 조정 이런 걸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검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내란에 가담을 했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겨레 신문 일면에 나왔던 그 45명 예. 그 내란 그 뭡니까 수괴를 엄호하면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체포방해를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아니면 내란 선동 혐의는 없었는지, 저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줄줄이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뿌리채 뽑혀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싹 다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냐 해서 일반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강하게 처벌하는 것과 모두를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처벌들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강한 처벌을 보고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처벌들이 나면. 근데 지금 이제 장윤선 선배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기소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예를 들면 그렇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도. 근데 네가 그런 혐의가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나와서 소환 조사라도 받고 어쨌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거. 그래서 예. 최대한 우리가 이 내란 범죄에 연루됐던 모두를 처벌해 보려고 했다. 그렇죠. 이 기록을 사회가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초, 진짜 사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아까 뭐라 했지? 모두를 처벌하는. 비망록 아니면 네. 뭐야? 그 하여튼 백서. 죄송해요.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날 나이죠. 죄송해요. 너무 50살이 넘으니까 이렇게 됐네. 오렌지 주스도 생각 안 나고 노란 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네. 자,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뭐 지금 이제 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뭐 국민의힘이 밉고 싫고 그래서가 아니라 벌어진 일,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내란 사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그 정당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왔던 것인가. 그리고 아까 강한 처벌 얘기했잖아요. 강한 처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강한 처벌 옆에 처벌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 단죄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분명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두 분이 오늘 해주셨습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지금 다 떠나서 우리가 너무 이슈가 많아서 이제 무인기 관련해서 정보사 이런 얘기 안 다루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정보사의 이 요원들이 그 무인기 날린 용의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버젓이. 그리고 우리가 방첩사는 해편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냐.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다시 한번 초심을 고추 세우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개혁의 방향이 어떤 거였는지 중심을 좀 잡을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자, 오늘 목요일 함께했던 뉴스 다이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의 뭐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날
집중해야 되는 뉴스. 그리고 뭐 사실은 여러 뉴스들 여러 매체에서 이렇게 나열하듯이 브리핑해주는 내용들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라든지 짚어야 될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꾸준히 짚으려고 하고 있는데 늘 시간이 부족해요. 아까 제가 그 저 뭡니까 합당 예. 그거 완전 단독이에요. 예. 아무데도 안 썼어요. 취재하시자마자 여기 와서 지금 방송하고 계시고 맞아요. 내일 아침 취재 편의점은 이제 제 방송이에요. 물 먹은 게 되는 거죠. 오늘 안 나온 것처럼 장윤선 대표 위주로 편집해, 장윤선 선배 위주로 편집해 주십시오. 자,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장윤선 기자, 김한 기자하고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